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벌써 뭐 한 해가 왠지 다 가버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네, 뭐 내년 전망 이제 얘기해 볼 때가 됐는데요. 음. 오늘은 이제 주제를 2023년 투자 환경 키워드에서 백스텝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게 음. 백스텝 이 단어는 이제 센터장님이 만든 단어죠. 네, 그래서 우선 저희 하우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네. 산업이 보는 관점이나 또 매크로 쪽에서 보는 관점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공통분모를 찾는데 네. 우리가 키워드를 뭐로 삼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근데 사실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투자자를 괴롭혔었던 것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연준에 이제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이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강도의 변화가 올 한 해 동안 금융시장을 상당히 괴롭혔었는데 이런 스텝에 대한 어떤 보폭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또 방향성의 문제도 2023년에는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해서 뒷걸음을 뜻하는 이제 백을 갖다 붙여서 그 내용을 이제 공통 키워드로 한번 잡아갔고 네. 사실 또 통화 정책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딱 받아들여지는데 백스텝 네. 아니고 뒤돌리니까 금리 인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향성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네. 금리 인하의 시점이라든지 이 고민을 할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뒷걸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백이라는 것이 방향의 측면이 있다라면은 스텝이라는 것은 보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는 좋든 싫든 경기 침체와 만날 확률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런 경기 침체라는 상수가 네. 글로벌 경제 그리고 각 경제 주체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영향에 대한 그 받아들임이 어떤 경제 주체는 뒷걸음질을 3보, 4보 이렇게 크게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주체는 그 충격이 상당히 미미해서 반보도 채 되지 않는 네. 모습 등을 보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보폭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뭔가 앞서 나가고 남들보다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던가 펀더멘탈, 성장성 이런 것들만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 등이 좀 더 많은 시대입니다. 물가도 높고 경기도 둔화되거나 침체에 빠질 확률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뒤로 물러남의 차이에 따라서도 누가 이기고 누구는 크게 열의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3년에 대한 관점을 뭔가 희망적인 것을 자꾸 찾자라는 의미보다는 네. 뭔가 부정적 요소가 동일하게 적용됐을 때 그 충격을 최대한 적게 받는 주체와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투자의 방향에 있어 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네. 이 백스텝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알아보죠. 일단 올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사실 연준의 긴축이었는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바탕이 된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내년에 인플레이션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 전망에 따라서 이제 이 키워드가 다시 또 나올 텐데 내년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연말부터 조금 둔화되는 징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대신 이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조정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는 22년도 물가가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이런 에너지의 문제 등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의한 부족 현상을 조금 더 자극함으로써 물가를 더 촉진시켰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더 가속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예. 문제는 분명히 공급이 부족했었던 측면 등이 있는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과수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 카드 값을 이렇게 딱 보면 그 네. 느낌을 조금 받을 때가 많았어요. 예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왔었고 그래서 만남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등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카드값이나 소비의 크기 등을 보게 되면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진앙지를 찾아보면 네. 대부분 뭐 비대면 소비들이 많았죠. 그 간편 쇼핑이라든지 새벽 배송이라든지 네.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소비의 하나의 그 대안적 성격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이행해 왔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했는데 리오프닝이 다시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씀씀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 달에 쓰는 소비가 상당히 커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행되는 기간 더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라면 해가 떴을 때만 소비하는 것이 익숙해졌었던 사람들인데 네. 어느 순간인가 24시간 소비를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플레라고 하는 문제 등이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 비롯되었다는 측면보다 과수요가 영향을 주었었던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은 물가가 진정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투자 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물가가 쉽게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얘기를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예. 물가가 정점을 치고 어느 정도 그 일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은 끝날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또 희망회로를 돌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책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금리 인상이 멈춘 이후에 그 수준이 당분간 얼마나 지속될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3번이나 이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4번. 그렇죠. 예. 4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던 진격의 거인이 이제 멀리 멀어져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우리는 거인의 뒤통수를 계속 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그 거인이 뒤를 돌아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러면 2023년의 투자 환경이 그렇게 편한 투자 환경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도 네. 앞으로 물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꼭 점검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또 나오는 질문이 이게 70년대, 8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도 그렇습니다. 높고 경기도 침체된. 왜냐하면 금리를 올렸으니까 경기가 좀 침체될 거 아니에요,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기의 문제가 될 뿐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클 것 같고요. 네.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2023년 중에 유럽 쪽에서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네. 그게 가계소득을 위축시켜서 구조적인 침체로 빠지는 것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 고용 상황이니까 네. 우리 문제 없어 계속 미국은 별로 고용이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잘 넘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럽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고용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오히려 안 좋다. 불안정하니까 예. 침체의 징후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는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미국 역시 시차의 문제가 있을 뿐 완벽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장 나타나는 징후 중에 하나는 소비가 둔화된다. 근데 소비가 둔화되면 그러면 문제 끝?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곧 수요와 소비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결국 기업들에게는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시차를 두고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니 어떤 구조조정이라던가 신규 고용에 인색해지는 이런 변화 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발생 시점은 23년은 아직까지 발생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예. 오히려 24년 정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제가 23년에 경기 저점을 통과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경기 저점이 완벽한 저점이다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8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80년대 역시 다중 침체에 대한 성격을
있고 이중 침체의 모습 등을 보여왔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을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미국의 실질 GDP, 네. 중간에 있는 것이 코어 PC,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실업률이에요. 네. 그래서 70년대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긴축이 이행돼 왔고 그에 대한 영향이 80년도 초에 미국 경제를 일시적 침체로 이끌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80년대 초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게 되니까 물가가 정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또 정점을 치고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가 갑자기 또 활력이 좋아집니다. 좋아져. 예, 그래서 이제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서 경기가 바닥쳤다. 이런 문제로 넘어갔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컨 웨이브가 또 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죠. 또 침체가. 그 침체가 오는데 그때부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이때부터 고용 실업률이 치솟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고통은 그때 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82년과 83년에 두 번째 경기 침체를 보이게 되는 이런 W자형의 모습을 80년대 초에도 보여주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역시 23년도에 발생되는 경기 저점을 우리가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저점이다라 믿을 수는 없고 네. 추가적인 어떤 침체 충격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는 부분 등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침체가 닥친다면 이게 유럽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까지 이렇게 쭉 간다고 이제 좀 전망을 하셨는데 네. 이 강도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뭐 백스텝 얘기하면서도 좀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강도는 얼마나 좀 될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연착륙일 것이냐 경착륙일 것이냐 네. 이제 그 차이로 바라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베이스 시나리오는 연착륙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갖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세계 경제와 자본 시장이 지난 십수년 사이에 상당히 다양한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었다는 거죠. 네.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코로나 경기 침체, 재정위기 다양한 요소 등을 겪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돈을 풀어놨다 보니까 이미 네. 시장 경제 안에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갖게 된다라면은 충격에 대한 상쇄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부 역시 지금 사실 재정 여력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몇 년 사이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코로나 침체를 수습하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게도 보호하고 한계 기업도 보호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상태인데 이렇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어쨌든 보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을 망치게 만들어 버리면 정말 정부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어떤 경기 침체는 경착륙 쪽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개연성이 크고 네. 그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가 다중 침체의 가능성으로 보는 부분이 맞는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경착륙이 벌어지게 된다. 이 경착륙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는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요즘 유동성이 경색되는 신호들. 우리도 요즘 뭐 부동산 PF다, 네. 뭐 그 유동성이 말라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런 현상 등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만약에 그 신호가 촉발된다라면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환율도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IMF 때와 같은 외환위기는 오지 않더라도 네. 비슷한 유형의 외환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여지 등도 있어요. 이를 이제 대표적인 예로 따져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이나 1,600원 갈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충격의 강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나리오가 조금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베이스 시나리오는 연착륙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착륙 신호가 나오는지는 잘 봐야 된다. 경착륙 신호는 뭐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뭐 신호가 가장 나올지. 중요한 것은 역시 그 환율과 금리 부분에서 그 신호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미치게 받을 게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좀 한국 경제에 좀 집중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음. 물론 수출을 통해서도 이제 음. 올 것 같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또 내수 쪽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한국 경제는 전망하세요? 사실 우리 경제에는 4분기부터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출 부분에 있어 어떤 역성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수출에 대한 감소가 최소한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네. 수출의 감소는 곧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후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저평가의 논리가 나오기가 쉽지가 네.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 측면도 상당히 어떤 위험 신호는 분명히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환유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 대신 최근에 국제 정세의 변화와 조금 맞물려서 바라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22년도에 등장했었던 여러 가지 국제법과 또 미국의 정책 방향 등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내용이 자국 중심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찾기 위한 그리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장치의 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당장은 우리 기업에게도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요소 등은 분명히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미국에서 공장 지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측면 등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여러 견제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는 네. 역할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하나의 프리미엄적인 요소로 전환시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와 마주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코스피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에 대한 추이 네.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진 똑같이 네, 상당히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평균 수출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았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아무리 주가가 반짝 랠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겠죠. 대신 또 이 그림에서 희망적인 해석을 우리가 내려본다라면 항상 저렇게 수출이 역성장하거나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을 때 경기 저점이 잠깐이라도 드러나는 경우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경제가 찐 어떤 경기 저점이 제대로 된 경기 저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지금의 하강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경기 저점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커져 있다는 점 등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센터장님 나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점하세요? 네, 뭐 사실 코스피가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누려왔었던 그런 네.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어떤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나 이익 모멘텀이 좋지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밖에는 없고요. 네. 잠시 그 두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대상이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22년 한 해 동안에는 모든 자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만으로 우리가 모든 승부를 보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머쓱한 위치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밸류에 대한 측정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23년도 의 금융시장에서 고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은 더 저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드갭 모형,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채권 수익률 간의 비교 등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냐 작냐를 살피는 그런 예측 모형을 가지고 나서 저희는 그 코스피 밴드를 제시를 하는데요. 내년에 만약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설득력을 얻게 된다면은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하단은 2,000, 상단은 2,40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져 줄 수밖에는 없고.
대신 내년 이제 물가가 정점을 치고 경기 둔화 징후가 짙어져서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정책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안정되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 3% 정도로 안정이 된다라면은 코스피 밴드는 하단은 2,200, 상단은 2,650으로 조금은 상향될 네.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후자 쪽에 시나리오를 채택을 해서 공식적으로 2023년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하단은 2,200, 상단은 2,650으로 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이제 쭉 시장 전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던진 좀 조언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투자 전략 큰 틀을 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을 쳤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미리 기대를 버리시는 것을 너무 조금 말씀을 드리고 큰 기대는 갖지 싶습니다. 마라.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대신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을 믿을 필요도 있다는 점이에요. 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연초에 2,900선서부터 시작된 코스피가 한때 2,1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9월 2,100선까지 주저앉았을 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이거 2,000도 깨진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비관에 빠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연말쯤 가니까 코스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2,400선을 넘어서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켜낼 것은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내용들이 전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조금 지나친 비관에서 비롯된 하단의 위협은 순환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식을 사자의 관점에서만 볼 부분이 아니라 수익 투자라는 것은 내가 이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챙겼을 때 투자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적정 가치를 밑돌았을 때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엑시트에 대한 기준, 출구 전략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2,600선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너무 이 주가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장이 2,500이 넘어가고 2,600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시장에서 다시 또 거품 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2,800 갈 거고 다시 3,000을 목표로 삼읍시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낙관론이 또 나오죠. 그런 네. 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 23년에 등장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기대치에 대한 시정도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23년을 대비해서 꼭 원칙으로 삼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2023년 투자 환경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투자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투자 환경이 지나가면은 순환적인 투자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요. 대신 이런 투자 환경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와 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자의 차이는 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또 원칙에 입각한 어떤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